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사회과학자들은 행복이 비롯되는 근원을 찾아야 헤맸다. 이런 연구를 결과로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유전이 40%, 또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10%, 습관과 마음가짐이 50%를 차지한다고 보는 의견이 통설이다. 이는 행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대개 행복이 새로움, 즐거움, 경험, 긍정적인 인간관계, 웃음, 감사, 기대, 상부상조, 비교경계, 명상, 자연, 현재도 충실한 태도, 생산적인 일, 목적의식, 영적인 믿음, 더 많이 원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의 대부분이 정리한 7가지 측면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각 개인의 고유한 내 유형에 맞춰서 행복 전략을 세워야 한다. 획일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절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내 건강,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행복을 증진하려면 매일 뇌에 목표 영양소를 공급해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음식이 행복 수준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다. 행복을 지키려면 반드시 마음을 다스리고 머릿속 소음과 헤어지거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보다 마음에 드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행복한 인간관계와 전반적인 행복을 찾는 비결이다. 행복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기반을 쌓으려면 명확한 가치관, 목표가 있어야 한다. 꾸준하게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다 보면 인생 자체도 바람직하게 흘러간다. 지난 40년에 걸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나는 정기적으로 자문해야 할 질문 7가지를 뽑았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더욱 행복해지고 모든 일에서 더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줄 비밀 7가지와 질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의 내 유형을 알자. 내가 행복해지는 고유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1980년대 말에 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환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도구를 찾아 나섰다. 나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좋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다른 의학 전문가들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안, 우울증, 정도, 주의 집중력 결핍 등 증상 건진만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자니 영 흡족하지 않았다. 증상은 문제이면에 숨은 생리작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다른 의학 전문가들은 모두 치료 대상인 기관을 직접 들여다보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ADHD, 조울증, 중독 같은 문제 이면에 숨은 생리 기질을 추적하고 추정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정신과 환자들도 심장질이나 당뇨, 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처럼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정기적인 활성을 측정하는 정량화, 뇌파 검사라는 방법으로 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개인의 뇌 유형을 알게 되면 약물, 뉴트라스티컬 의약 효과가 있는 영양 보충제, 또 뉴로피드백 정신을 이용해서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방법 같은 기법들을 활용해서 뇌를 바꾸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것은 뇌다라고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지금 뇌 상태 그대로에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뇌는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다. 1991년에 우리는 뇌 스펙터 영상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스펙터 단일 광자 단층 촬영인데 스캔은 뇌 혈류와 활동 유형을 측정한다. 다들 들어봤을 방법인 구조 CT나 MRI 스캔은 뇌 내부 구조만을 평가한다. 스펙터 스캔은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나타내고 뇌 활동에 관한 기본 사항 3가지, 즉 뇌가 건강한지 또 활동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지를 알려준다. 처음에 우리 팀은 단순히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조울증, 강박장애, 자폐증, 또 주의력 결핍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같은
주요 정신질환 각각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전기 및 혈류 특징 유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서 이 각각의 질병에 따른 뇌 패턴이 딱 한 가지가 아님을 발견했다. 각 질환마다 여러 가지 뇌 유형이 있었고 각 유형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했다. 우울한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울증에 딱 한 가지 유형만 있을 수는 없으므로 당연한 결과였다. 우울증 환자라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난 사람도 있고 불안이나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다. 어떤 정신질환이든 간에 증상만을 바탕으로 똑같이 접근하면 실패와 좌절을 처리하게 마련이다. 스펙트 스캔 덕분에 우리는 우울증, 불안, ADHD, 비만, 중독의 유형을 이해하게 되었고 각 개인의 뇌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한 가지 생각이 환자 치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돌파구로 이어졌고 우리 병원으로 찾아오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내 책을 읽거나 내가 출연하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을 본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이해와 희망의 세계를 열어줬다. 앞서 발표한 책들에서 나는 불안과 우울증 유형 7가지, ADHD 유형 7가지, 중독 유형 6가지, 과식자 유형 5가지를 설명했다. 제대로 된 도움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뇌 유형을 이해해야 한다. 처음으로 스펙트 스캔을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환자에 관한 어떤 정보도 모른 채 무작정 해독하곤 했다. 스캔 그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새로운 환자를 진단할 때는 언제나 환자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스캔만 보면서 아마도 환자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즐거웠다. 예전에 지역 알츠하이머 협회 회장인 짐을 만난 적이 있었다. 짐은 우리 병원에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실사 과정의 일환으로 직접 스펙트 스캔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내가 짐의 이력에 대해서 묻자 그는 스캔만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환자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항상 환자 인생의 맥락을 고려해서 스캔을 해석하려고도 한다. 그런데도 짐은 거절했다. 건강한 집단과 비교할 때 짐은 뇌의 앞부분이 지나치게 활발하게 일하는 유형이었다. 치료한 뇌 유형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짐의 아내가 있는 앞에서 나는 좋습니다. 당신은 집요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짐은 내 말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나는 동시에 걱정이 많고 완갑의 융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동의합니다. 원한을 품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논쟁에서 반대 입장을 취할 때가 많으며 논쟁을 좋아하고 반대를 많이 합니다. 내가 관찰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짐의 아내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짐의 스캔을 보면서 나는 그 뒤에 내 유형과 성격에 대해서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인성이로서 스캔을 보며 내 유형과 정신질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격 특징도 발견하기 시작을 했다. 내가 전반적으로 꽉 차있고 걸으며 대칭적인 활동을 나타낸다면 긴장 잡힌 내 유형이다. 내 앞부분이 다른 부위보다도 생기가 없고 활기가 떨어진다면 창의력이 뛰어나고 충동적이며 즉흥적일 가능성이 높다. 짐의 경우처럼 내 앞부분이 평균보다 훨씬 더 활발하다면 걱정이 많고 지휘한 경향을 나타낸다. 감정을 좌우하는 둘레의 계통이 평균보다 더 활발하다면 남들보다 더 슬픔을 잘 느끼고 예민한 경향을 나타낸다. 편도체와 바다 계획이 평균보다도 더 활발하다면 불안에 시달리고 신중한 경향을 나타낸다. 스펙트 스캔은 사람들의 된점이 사고방식, 행동방식, 다른 인간의 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행복을 느끼는 원인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내가 어렸을 때 아내의 어머니는 아내를 데리고 공포의 휴가길, 소리 없는 비명 같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러 다녔다. 어머님은 적극적인 내 유행이라 흥분과 자극을 좋아해서 공포 영화를 무척 선호했다. 공포 영화는 생기 없는 뇌를 깨운다. 반면에 아내는 적흥, 집요, 신중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내 유형이라서 공포 영화를 보면 불안이 몰려왔고 끔찍한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의 내 유형과 사랑하는 사람의 내 유형을 알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된다. 11살인 애나와 16살인 엠버는 자매 사이로 같은 방을 쓴다. 애나의 내유형은 지휘형으로 깔끔하고 잘 정돈된 공간을 좋아하며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언짢은 기분을 느낀다. 엠버의 내유형은 즉흥형으로 늘 사람들과 어울릴 공유를 하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엠버는 방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무척 노력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애나와 엠버 자매는 늘 갈등과 불만에 시달렸다. 비밀 2. 내가 물리적인 기능을 최적화하자. 질문: 이것은 내의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관여한다. 155개국에서 온 환자 22만여 명의 뇌 스캔을 살펴본 결과 나는 내가 제대로 작동하면 사람도 제대로 작동하고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뇌는 행복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내가 건강하면 더 바람직한 결정을 하는 결과로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며 인간관계와 업무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는 공통분모다. 행복을 다루는 연구자와 저자 대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서 더 슬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성공에서 멀어지며 그 결과 우울증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행복한 삶의 요소들을 전부 다 손에 쥐고서도 여전히 삶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행복의 요건을 모두 가졌다는 자체가 불행을 더욱 강조할 뿐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뇌 환자 스티븐이 그랬듯이 내가 물리적인 기능을 평가하고 최적화해야 한다. 스티븐 힐튼은 46살이 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는 어릴 때의 정정 억울한 이유 없이 슬픈 기분을 느끼다고 한다. 체중 문제로 고생했고 슬픔이 대처하고자 음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자주 단절감을 느꼈고 학교에 갈 생각만 해도 불안했다. 그렇게 학교에 자주 결석하다가 음악을 하겠다며 일찍 중퇴했다. 그의 15 나이에 메스암페타민을 접했고 마치 머릿속에 불이 켜지듯이 기분이 나빴다. ADHD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지만 스티븐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18살이 되면서 스티븐은 메스암페타민을 끊고 술을 또 우울증과 불안에 잘 수단으로 삼았다. 금방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젊은 시절 거의 매일같이 과음했다. 이 기간 동안에 술을 마셨는데도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음악 경력도 쌓아갔지만 자주 무기력하고 절망적이며 작동이 멈춘 듯한 기분이 휩싸였다. 결국 스티븐은 약물 및 알코올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10년 동안의 술과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어서 하면서 후원자와 연락이 끊겼고 금주 모임에도 발길을 끊었다. 얼마 안가 스티븐은 처방 약물을 남용하기 시작했고 다른 재활 치료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스티븐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의 아내이자 배우 겸 코미디언 로라 클레리를 진단했는데 로라는 집중력 부족과 불안, 우울한 생각으로 힘들다고 했다. 로라는 진단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이 동영상들은 10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스티븐을 임상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사를 이해하고자 자세한 이력을 받았고 실험실 검사 일체와 스펙터 스캔을 실시했다. 다음의 그림은 건강한 뇌를 찍은 스펙터 스캔으로 꽉 차고 고르며 대칭적인 활동을 보여준다. 뇌 구멍이 있고 쭈글쭈글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보이는 구멍은 앞이마 거칠과 오른쪽 관절에 혈류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좌우 뒤통수 옆에도 혈류가 감소한 것이 관찰이 되어진다.
스티븐의 스펙터 스캔을 보면은 예전에 머리에 부상을 입은 흔적이 오른쪽 앞 이마 겉에 오른쪽 관자엽 또 좌우 뒤통수엽의 혈류 부족 형태를 뚜렷하게 나타내었다. 어렸을 때 굴러떨어진 경험이 평생 가는 슬픔을 물론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주요 원인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자살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서지번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를 비롯해서 치료사를 만났지만 내 손상 이력을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무도 그 연애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2달 동안의 강선요법과 스티븐의 내 유행에 맞춘 뉴트라수티카를 사용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나쁜 생각을 낱낱이 믿지 않는 법을 배워 뇌를 치료한 결과 스티븐은 더 행복하고 희망찬 마음을 느꼈고 감정을 좀 더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에이맨 클리닉에서 스펙터 스캔을 받은 환자 중에서 344명 대상으로 옥스퍼드 행복 질문지를 실시했는데 결과 내가 건강하면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흥미진진한 연구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다. 비밀 3에서 자기 뇌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하자. 나는 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가? 그래서 국립의학도서관의 그 음식 엔진에서 보면은 오메가3와 기본을 하면은 2,400건, 비타민 D와 기본을 검색하면 3,900건, 또 기본 장애에서 뉴트라수티컬 세인트 존스워터를 검색하면 3,500건이 넘는 과학 논문 초록이 나온다. 최근 연구에서 좋은 영양소 오메가3 산소 혈류 자극을 제공하면 하루에 새로운 뇌세포를 최대 7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뇌와 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면 해마가 더욱 튼튼해질 수가 있다. 기본 영양소와 자신에 맞는 보충제 몇 가지로 뇌를 건강하게 하도록 하자. 비밀 4. 내 사랑에 보답할 음식을 고르자. 사랑에 보답할 음식을 2017년에 BMC 의학의 실리 연구에서 중등도에서 고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영양 상담을 받고 12주 동안에 더 건강한 식단을 먹었을 때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이 있었다. 라고 나왔네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이 가는 거짓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코카콜라에서는 슬로건 행복을 여세요. 맥도날드가 가면은 해피밀은 먹을 때 맛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질 낮은 원료로 만든다. 일반 유럽에서도 푸드는 슬픔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 사이에 털에서 해협에 위치한 작은 섬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식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자. 2섬 중에서 패스트푸드 매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패스트푸드 매장이 단 하나도 없는 외딴 섬. 패스트푸드 매장이 넘치는 섬 주민들은 생선 소비량이 낮은 반면에 외딴 섬 주민들은 생선 소비량이 많다고 답했다. 연구자들이 주민연에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딴 섬 주민 중에서는 중증도의 고도의 우울증 증상이 있고 패스트에서 섬 주민 중에서는 16명이나 달했다. 그 음식에 따른 우울증 발생률이 500% 증가했다는 뜻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내 속의 화학물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행복을 채우는 모든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밀 5. 마음을 다스리고 머릿속의 소음과 심리적인 거리를 두자. 자, 마음은 원천은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식생활에서 장건강, 면역, 연전, 독소 노출, 또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 유전암호, 또 유전적인 성향, 수줍음, 이런 사람들, 또 개인 경험, 또 몸짓, 접하는 뉴스 등등.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마음의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너는 실패자, 너는 바보야, 너는 고소당가야, 너는 충분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너보다 나 이렇게 자꾸 비교하거나 하면 패배의식을 자꾸 심어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점보다
마음에 드는 점에 더 주목하자. 어느 날 내 환자에서 그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불평을 토로하던 와중에 제시는 화살을 내게 들서 그는 에이미 선생님 대체 왜 다 큰 어른이 펭귄을 모아요? 당시 진료소에는 펭귄이 정말이지 많았다. 펭귄 인형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리선 일이야. 아들이 7살인데 대학이 어려워서 그래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그렇게 한 거지. 와, 우리 아들에게 뭐 좀 가져라 하면 20분 동안에 말 씨름을 하다가 가져오기 싫다고 말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내 아들은 펭귄보다 더 똑똑했다는 뜻이지. 공연을 끝난 뒤에 훈련소에 가서 어떻게 해서 브래드의 그 멋진 명예를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었어. 훈련소는 내 아들을 보고 나서 나를 보더니 부모가 달리 저는 브래드가 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늘 인정해 주거든요. 안아주고 물고기도 주고 초밥을 또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주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어머니가 내게 잔소리를 시작할 때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반박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마. 이쯤 돼서 제시가 눈을 크게 떴다. 말꼬리를 흐리며 그거는 자신이 없는데요. 나는 조금만 더 들어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게. 어머니가 내게 잘해주거나 내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거나 내게 말라줄 때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면 돼. 고맙다고 뇌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네요. 다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야.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내 경험만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환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알려주면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글쎄, 그 다음에 비밀 7번째, 명확하게 규정한 가치와 목표를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명확한 목표, 가치, 목적 의식을 갖고 해나가자 이런 뜻이네요. 생물학적 영역에서 물리적인 신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심리적으로 발달 문제 사고방식, 사회적 영향, 영적 영향, 심오한 의미와 목적 이렇게 해서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찾기로 이렇게 해 본다는 거죠.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찾기로 만든다는 거네요.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건이 있어야 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님을 알고 소소하게 생활하기에 숙면 잘 잤다, 정신적으로 체질량, 비타민 D라든가 영양, 덥고 따뜻한 날씨, 안녕 스킨십, 생활학적인 경험하는 소소한 순간들, 심리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하고 심리적으로 또 연락하기 이렇게 아름다운 즐거운 모습, 영역에서 신과 가까이 하는 마음, 또 같이 중요한 일을 바꾸고 영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에서 매일 밤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생물학, 심리적, 사회적 영역을 같이 두루두루 해서 무엇이 나를 미소 짓게 하는가, 즐거운 일을 찾아보도록 하자.